쓸쓸한 고원지대에 바람이 선들거린다. 푸른 잡초가 무성한 이곳은 세상이 어지럽던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잔디도 마찬가지다. 본래 이곳은 야영지로 기병대 말들 위해 세웠던 커다란 마구간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고, 퇴비더미가 쌓여있던 지점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다. 밤이 깊으면 풀밭과 엉겅퀴 위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옛날의 나팔 소리와 말굴레가 부딪히는 소리 등이 울려오는 것만 같고, 유령처럼 늘어선 천막과 군대의 짐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리고 천막에서는 거친 이국말과 몇 마디 군가 토막이 귀에 울리는 듯하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이 근처의 천막에서 독일군이 야영을 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영국군 군복은 넓은 견장, 기묘한 삼각군무, 승마용 바지, 각반, 묵직한 탄약통, 조임새가 달린 군화 등 지금 생각하면 다소 괴상하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군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장비도 여러 가지로 개량되었다. 당시 군대는 엄청난 존재였다. 신이 왕을 옹호하고 전쟁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언덕 사이 깊은 골짜기나 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장원이나 저택도 있고 촌락도 덜어 있었으나, 이곳은 왕이 해마다 남방 수마일 지점에 있는 해수욕장에 목욕하러 올 때까지는 낯선 사람은 거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왕의 행차가 있을 때면 군인들은 이 넓은 지역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한 폭의 풍경과 같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특이한 이야기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나 들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나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아직 이야기한 일도 없고 또한 좀처럼 잊혀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휠리스가 나에게 직접 들려준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75의 할머니였고 나는 15의 소년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어 땅속에 묻힐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12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으나 이제는 죽은 지도 근 20년 가까이 된다. 그 이야기는 외국 연대 하나인 요크 경기병이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전에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엔 몇 주일이 되도록 사람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어떤 부인이 집을 찾아와 문간에서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지 않나 해서 내다보면 바람이 나뭇잎을 휩쓰고 지나가는 소리였으며, 마차가 대문 가까이 다가오지 않나 싶어 살펴보면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울타리를 손질하려고 숫돌에 낫을 가는 소리였다.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마차에서 짐을 내던지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문간에 웬 키 큰 사내가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묘하게 가지들이 잘려나간 소양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골도 당시처럼 적막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국왕 조지 폐하와 그 신하들은 이곳에서 5마일 정도 되는 바닷가의 아름다운 피서지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과 동떨어져 외롭게 살아가는 것도 딱한 일이었지만, 그녀보다 더 외롭게 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아버지였다. 딸이 황혼이라면 아버지는 아예 밤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딸의 황혼은 괴롭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나 아버지의 밤중은 그런대로 견딜 만한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진 그로브는 본래 의사였지만 그에게는 철학적인 문제를 홀로 사색하는 취미가 있었던 터라 병원은 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다. 그래야 그는 병원 문을 닫고 이처럼 멀리 떨어진 산골에 들어와 낡아빠진 집을 빌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뜰에 나가 지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자신이 환상 속을 헤매느라 일생을 헛되이 보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초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야 친구와 만나는 일도 더욱더 뜸해졌다. 그렇지만 휠리스는 제법 부끄러움을 타게 되어 어디 잠깐 산책이라도 나갔다가 낯선 청년을 만나거나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수줍은 나머지 괜히 다리가 떨리고 귀미까지 빨갛게 상기되곤 하였다. 그런데 이런 두메산골에 있는 휠리스를 발견한 구원자가 생겨 그녀는 뜻밖에도 청혼을 받게 되었다. 그때 왕은 이웃 마을에 행차하여 그루스토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 왕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었고 그들 가운데 험프리 굴드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과히 젊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늙지도 않았다. 물론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할 수도 없었다. 착실한 30살의 그 미혼 남성은 고원지대에 와서 휠리스를 보고는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먼저 그녀의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휠리스를 열렬히 사모하게 되었고 드디어 약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지방에 지쳐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친척 중에는 지방에서 유지로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휠리스가 그와 약혼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처럼 옹색한 형편에 있는 처녀로서는 큰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험프리는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러는 사이에 겨울이 다가와 왕이 그곳을 떠나자 험프리 골드도 2, 3주일 안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바스로 가버렸다. 하지만 겨울이 되고 약속한 날짜도 지났건만 골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 머물고 있는 도시에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훌쩍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온다는 날짜는 계속 뒤로 미뤄졌다. 힐리스는 무척 외로웠지만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 험프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신랑감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도 그의 결혼 신청을 무척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딸이 그를 기다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나에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존경했으며 무엇보다 궁정 생활에 대해 많이 아는 것에 탄복을 하였다. 그녀는 그가 궁정 생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그를 우러러보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래야 그녀는 그가 좀 더 욕심을 부려 조건이 좋은 상대를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택해 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였다. 험프리보다 먼저 온 것은 봄이었다. 그는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편지를 꼬박꼬박 보내왔다. 그러나 그녀는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데다가 그다지 험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적막감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봄은 금방 여름이 되었고 여름이 되자 왕이 또다시 행차하였지만 험프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의 약혼 관계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그곳의 젊은이들은 요크 경기병으로 인해 흥분과 호기심으로 들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90년 전의 전도양양한 경기병에 대해 아마 잘 모를 것이다. 그들은 친위 독일 군단 중에 한 연대로 그들의 화려한 복장이나 훌륭한 군마 그리고 당당한 풍차와 수염은 어디서나 남녀를 불문하고 부러움을 샀다. 그런 그들이 마침 왕이 이웃 고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대와 함께 이 일대의 고원지와 목장 등지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지대는 매우 높아 바람이 잘 통하고 눈앞이 확 트여 전면에는 포틀랜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동쪽으로는 세인트 알델렘 고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타트 고까지도 보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담장 위에 올라가 걸터 앉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밤 담장에 올라앉아 눈앞의 목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필리스는 큰 길을 걸어오고 있는 군인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져 골짜기를 끼고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저지대에 있는 교회 탑 꼭대기와 거의 비슷한 높이였다. 그리고 담장 밖에는 풀밭이 길게 뻗어 있었는데 그 풀밭을 가로지른 길로 담장의 근처까지 와 있던 사람의 쓸쓸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는 저 유명한 독일 경기병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오는 듯했다. 그 빳빳한 칼라가 받치고 있지 않았다면 머리카락까지도 눈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깊이 숙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깊은 수심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담장 바로 아래까지 이르렀다. 힐리스는 키가 후리후리한 이런 군인이 수심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군인에 대한 그녀의 생각, 특히 요크 경기병에 대한 그녀의 선입견은 그들의 마음도 복장과 마찬가지로 무척 명랑할 것이라는 거였다. 그때 그 경기병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높은 담장 위에 앉아있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짧은 가운을 걸치고 있었으므로 살이 드러나 보이는 어깨와 목덜미를 덮은 흰 모슬린 수건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여름의 밝은 햇살에 한껏 돋보였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혔으나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그날 힐리스의 눈앞에는 하루 종일 그 외국 병사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의 외모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멋있었으며 눈은 푸르고 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후 그녀는 같은 시각에 밖을 내다보면서 혹시 그가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기도 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만났다. 이번에 그는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걸음을 멈칫하고 반색을 하며 공손한 인사를 하였다. 그의 태도로 봐 어느 정도는 그녀를 만날 수도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무엇을 읽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독일에 계신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있노라고 대답하였다. 편지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묵은 편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읽는다는 것이다. 그때 주고받은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외에도 몇 번 만나 짤막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휠리스는 그 남자가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알아둘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귀는데 지장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되풀이해서 나에게 말했다. 가끔 감정의 움직임이 너무나 미묘하고 섬세해서 그가 영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게 되면 을의 눈이 혀를 도와주고 또한 입술이 눈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어쩌면 무심코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또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철없는 행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교제는 날로 진전되고 무르익어 갔다. 그의 이름은 마토이스 티나라고 했으며 고향은 사브로크로 그곳에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고 했다. 나이는 22살이고 군대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하사로 승진해 있었다. 힐리스는 그와 같은 계급에 있는 영국군 중에서 그처럼 늠름한 풍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 외국 병사로부터 점점 그 자신과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힐리스가 요크 경기병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화려한 군복과는 달리 그 연대에는 전반적으로 무서운 우울증과 만성적인 망향병이 퍼져 있었으며 많은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달림을 받고 있는 군인은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영국과 영국에서의 생활을 증오하고 있었으며 국왕이나 그의 섬나라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오로지 이곳을 빠져나가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하고 원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몸은 이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과 영혼은 멀리 떨어진 조국에 가 있었던 것이다. 용감한 그들도 조국을 말할 때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다. 마토이스 티나는 그 누구보다 고향 생각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는 본래 공상적인 기질이 있는 데다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고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낯선 땅에 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다. 힐리스는 그의 처지에 동정을 하고 그의 내력에 흥미를 느꼈으므로 그 군인 친구가 싫진 않았지만 우정의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담장은 워낙 높아서 사랑을 나누기는 어려웠고 그는 뜰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또한 들어가게 해달라고 원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힐리스의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무던히도 냉정한 험프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바스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힐리스에게 결혼을 신청해서 절반쯤 양해가 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집을 떠날 수는 없고 분명한 약속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피차에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편지가 뜸해진 것은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힐리스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 심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바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험프리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은 험프리가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만약 결혼에 있어서 그 가문 사람들을 표현하라면 조금씩 사랑을 하되 오래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험프리는 훌륭한 남자이므로 약혼을 그리 가볍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고 기다려라.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힐리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몰래 두 사람이 편지라도 주고받는 줄 알았다. 어쨌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그녀는 약혼이 깨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버지가 따로 험프리와 서신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지만 그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문제에 대해 편지로 따지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다. 혹시 그 외국 군인에게 부질없이 호의를 베풀 구실을 찾고 있는 게냐? 아버지는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요즘 들어 그는 부쩍 딸에게 거칠게 굴었던 것이다. 내가 잠자코 있다고 모르는 줄 아니? 다음부터 내 허락 없이 담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야영지 구경을 하고 싶다면 내가 데리고 가마. 힐리스는 아버지의 영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할 생각은 없었지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그 경기병을 애인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사모의 정은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 젊은이는 그녀에게 있어 보통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따지지 않는 가공적인 존재였다. 다시 말해 황홀한 꿈속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마지막 집합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친절해졌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곤 하였다. 한 번은 그가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녀가 들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림자를 보겠어요.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날에는 머뭇거리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 간신히 귀영 시간을 맞추기도 하였다. 하루는 그녀가 여느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크게 실망한 그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장소만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윽고 귀영 나팔과 북이 울렸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은 그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늦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오기는 했지만 귀영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서둘러 그를 돌려보내려 하였다. 괜찮아요. 그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지 않을래요. 당신이 오자마자 가라니.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늦으면 상관없어요. 만약 당신과 어머니만 아니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승진을 하는 것보단 단 1분이라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야 그는 가지 않고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고국의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며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휠리스가 조바심을 내게 되었다. 그가 병사로 간신히 돌아간 것은 그녀가 그만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군복 소매를 장식하고 있던 수장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에 늦게 귀영했기 때문에 계급이 졸병으로 강등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그러한 불명예를 안겨준 장본인임을 알고 무척 가슴 아파했다.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해준 것은 그였다.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설사 그 수장을 다시 되찾는다 해도 당신의 아버지가 나와 같은 경기병 따위에게 당신을 시집 보내려 하지는 않을 텐데.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를 꿈속의 남자로만 생각했지. 현실적인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문제였다. 아버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분명히 대답했다. 그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날 잊어주세요. 내가 괜히 당신의 앞길을 망쳐놓은 것만 같아요. 천만에요.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의 나라에는 그래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요. 이곳이 만약 조국의 땅이고 여기에 어머니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무할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당신을 우리나라로 데려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겠어요? 힐리스는 그 계획을 듣고 감동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놀라움이 앞서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절머리 나고 괴롭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말라버린 듯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요? 그녀가 재차 물었지만 그는 잠자코 있었다. 돈을 들여서 제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즘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나는 이곳에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도망치는 것은 가능해요. 지금이 좋은 기회죠. 곧 야영을 거두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는 당신을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에 바람 없는 날을 택해서 여기서 1마일쯤 떨어진 국도에서 나와 만나줘요. 쑥스럽게 생각하거나 창피하게 여길 건 조금도 없어요. 내가 당신과 단둘이 도망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크리스토프라는 믿음직한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계획을 적극 돕기로 했어요. 우리는 저쪽 항구에서 올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타고 가기에 알맞은 배를 미리 구해놓겠어요. 크리스토프는 벌써 이 지역의 항해도를 구해놓았어요. 그 항구에서 밤중에 닻을 잘라버리고 노를 저어서 가면 들키지 않아요. 이튿날 아침이면 프랑스의 해안인 쉘브르 근처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간단해요. 육지여행에 필요한 돈은 미리 마련해 두었어요.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요. 어머니께 미리 연락을 해서 도중에 만나도록 할 겁니다.
그녀가 묻는 말에 그는 이것보다 더 자세한 대답도 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계획이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어마어마한 계획이라 무척 놀라고 말았다. 그녀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투로 그녀에게 말을 걸지만 않았어도 그처럼 무모한 모험 속에 뛰어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경기병은 요즘 어떡하고 있니? 아버지는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다. 그냥 야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도 곧 이곳을 떠나게 될 테죠. 네 행동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아라. 그 군인들 중에서 어느 한 녀석하고 계속 만나고 있었지. 네가 그놈하고 함께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그 야만인하고. 내가 말을 끝내기 전엔 입을 열지 말아라. 그놈들이 이 고장에 있을 동안에는 너를 집에 두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고모한테 가 있어라. 그녀는 군인은 고사하고 아버지 이외에 어떤 남자하고도 산책한 일이 없느라고 항변하였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설사 아버지의 말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었으므로 그녀도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었다. 휠리스에게 있어서 고모네 집은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다. 최근 그녀는 그 집에서 우울하게 지낸 적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을 챙겨 보따리를 싸라고 일렀을 때 그녀는 그만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그녀는 망설이던 끝에 그녀도 애인의 계획에 동참을 해서 그가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놓은 그 나라로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망설임을 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계획이 순수하고 솔직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 그녀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존경을 그에게서 받았던 것이다. 그래야 그녀는 오직 그 남자만 믿고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를 감행한 것은 그 다음 주일 어느 습기찬 밤이었다. 티나는 국도와 마을이 갈라지는 곳에서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크리스토프는 그들보다 먼저 배가 메어 있는 항구로 가서 노를 저 그 고제 저편에서 그들을 태우기로 계획이 짜여 있었다. 펠리스는 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가자 보따리를 옆에 끼고 집을 나와 재빨리 한 길로 뛰어갔다. 그 시각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어신거리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남에게도 들키지 않고 국도와 한 길이 갈라진 곳까지 와서 담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애인을 기다리고 있은 지 채 1분도 안 돼요. 기다리는 발걸음 대신 언덕을 내려오는 역마차의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한 길에 사람의 그림자가 없을 때까지는 티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초조한 마음으로 마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는 그녀가 숨어 있는 곳까지 이르자 속력을 서서히 낮추더니 그녀가 있는 곳에서 2, 3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섰다. 그러자 마차에서 어떤 손님이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험프리의 목소리였다. 그는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짐을 들고 있었는데 그 짐을 풀바디에 내려놓고 왕이 머물고 있는 해수욕장으로 향하였다. 마차를 갖고 온다던 그 젊은이는 어디 있어? 그녀의 옛 구원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각 9시 반이라고 일러두었거든. 그녀에게 주려는 선물은 잘 간수했나? 휠리스에게 줄 건 말인가? 그건 트렁크 속에 들어있네.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군. 좋아할 거야. 그렇게 훌륭한 화해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나. 하긴 이 정도의 선물을 받을 만도 해. 내가 좀 너무했거든. 하지만 이 이틀 동안은 자꾸만 그녀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는 걸.
이제 지난 일은 잊어야지. 괜히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으니 그녀가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영리한 여자니까. 그런 소문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것 아닌가. 두 사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이야기가 가끔 들려왔다. 그곳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양심의 가책에 몸이 저려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끊어졌다. 기다리던 사내가 마차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차에 짐을 싣고 함께 올라타더니 그녀가 방금 걸어온 길을 향해 떠났다. 펠리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처음에는 그들을 쫓아가려 하였다. 하지만 티나를 만나 그녀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일러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험프리와 관련된 나쁜 소문을 그대로 믿어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방금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오직 그녀만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험프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티나 없이는 앞날이 적막하기만 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의 계획을 성큼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무모하고 막연하며 또한 위태로운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험프리와 약혼한 사이였다. 그리고 그녀가 약혼을 무시해버린 것은 그가 자신에게 불성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선물까지 마련해가지고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감동했다. 이제 그녀는 사랑보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결국 험프리와 결혼하여 참고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2, 3분 후에 농장의 저쪽에서 티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가 앞으로 나가자 그는 쉽게 문을 넘어왔다. 그리고 그는 피할 사이도 없이 와락 그녀를 안아버렸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녀는 남자의 팔에 안겨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힐리스는 그날 밤에 그 무서운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결심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애인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풀이 죽어 자기 마음이 변했으며 그와 함께 도망칠 용기가 없다고 말하자 그는 실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낭만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그에게 마음이 쏠린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그가 염치불구하고 우겼으면 그녀는 분명 그의 뜻을 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그녀를 유혹하지는 않았다. 그녀도 그의 신변을 걱정하여 가지 말고 그냥 눌러 있으라고 간곡히 타일러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난 친구와의 신의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만약 혼자서 계획한 일이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크리스토프가 배와 나침반과 지도를 마련해 놓고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곧 조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어머니에게도 이미 간다고 연락을 취해 놓았다. 그러니 꼭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가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도 귀중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갔다. 힐리스는 마음이 쓰리고 아팠으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 작별을 하였다. 그는 언덕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내려갔다. 그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의 뒷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발걸음 소리를 죽이고 몰래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멀리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 지으려는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녀에게 이 다급한 순간에 일찍이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없었던 용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모습과 비슷한 검은 그림자 하나가 국도에서 그와 만나는 광경이 보였다. 그것은 그의 친구인 크리스토프였다. 그녀의 눈에는
그 이상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4마일 밖에 있는 항구의 거리를 향해 발길을 재촉하였고 그녀는 기가 푹 죽어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병사에서는 귀역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병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집에 돌아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처음에는 깊은 슬픔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이튿날 아버지는 계단에서 딸을 만났다. 험프리가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험프리는 여관에서 잠을 자고 곧장 그녀를 찾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가 그녀에게 선물로 준 은으로 틀이 장식된 예쁜 거울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1시간쯤 후에 돌아와 그녀와 산책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시골에서 그런 거울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 힐리스는 그 거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그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보았다. 눈이 몹시 부석부석하였다. 그녀는 좀 더 상냥한 눈을 해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는 비참한 심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아, 이것이 운명이란 말인가. 험프리는 감정의 찌꺼기를 완전히 털어버리지는 못했지만 어디까지나 옛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도 약속을 지켜야 했다. 즉, 그동안의 사소한 실수 같은 것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가 정한 시간에 집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모자를 쓰고 어깨에 쇼를 걸치고는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힐리스는 험프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준 데 대해 고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둘이 걷는 동안에는 주로 험프리 혼자서만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최근의 유행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화제가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기꺼이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그녀의 복잡한 마음과 머리를 가라앉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슬픔이 그토록 강하지만 않았더라도 그가 당황해하는 것쯤은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는 드디어 화제를 돌렸다. 변변치 못한 선물이지만 마음에 든다니 다행입니다. 실은 당신의 비위도 맞출 겸 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사 해서 그것을 가져왔지요. 펠리스는 어느 면으로든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해서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당신에게 내 비밀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상의하기 전에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밀이 있어요. 사실 나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요. 당신도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실은 알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녀를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여자는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당신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결혼을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힘이 되어준다면 어떻게 수습이 될 것 같아요. 만일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면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겁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도저히 나와는 결혼할 수 없었다는 의미의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난 아버지가 반드시 내 의견에 찬성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피차에 의가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필리스는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리고 그 뜻밖의 제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고백을 듣고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띤 것만은 확실하다. 그녀는 자신도 현재의 괴로운 심정을 그에게 고백할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 만일 험프리가 여자였다면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놨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고백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그리고 아직은 침묵을 지킬 단계라고 생각을 하였다. 적어도 애인과 그의 친구가 위험지대를 벗어날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 조용한 곳에 가서 애인과 함께 도망치지 않은 것을 반은 후회하고 있었다. 또 티나와 만나게 된 경위를 회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고국에 돌아가 자기 나라 여자들과 어울리며 나 같은 것은 이내 잊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녀는 전신이 노곤해서 며칠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가 자욱이 낀 밤이 지나고 난 뒤 새벽 하늘 저편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관심이 가는 장소는 티나와 만나기 위해 올라가 있던 담장 구석이었다. 그래야 그녀는 불쾌한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었지만 뜰로 내려가 눈에 익은 정원의 구석으로 발길을 옮겼다. 풀잎사기마다 작은 이슬이 맺혀 있었고 애벌레며 달팽이들도 기어다니고 있었다. 병사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반대편에서는 읍내를 향해 바삐 걸어가는 농부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다. 마침 그날은 장날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구석으로 자주 찾아왔으므로 기어오를 때 발길이 닿았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를 만날 때에는 항상 어둠이 깔릴 때였으므로 해가 뜨면 이렇게 선명한 자국이 보인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아버지에게 미래 장소를 들키게 된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침울한 얼굴을 하고 거기 서 있자니까 병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느 때보다 좀 요란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담장 위로 올라갔다. 처음에 눈에 띈 것은 뭐가 뭔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전신이 얼어붙어 손가락으로 갈고리 모양의 담장을 움켜쥐었다. 두 눈이 튀어나올 듯하고 얼굴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앞에 바라보이는 넓은 풀밭에는 병영의 모든 연대원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대열 중간쯤에는 빈 관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들려온 불길한 소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행렬에서 나는 것이었다. 요크 경기병의 군악대가 장송곡을 불고 그 다음으로 대원 중에 두 병사가 장의차에 실려 따라오며 양쪽에 호위병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목사가 뒤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러한 광경에 흥미를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 줄줄이 따라왔다. 이 끔찍한 행렬은 대열 앞을 지나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더니 나중에 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병사는 눈가림을 당하고 관 위에 꿇어앉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시간을 얻어 기도를 올렸다. 24명의 사격대가 총을 겨누고 앞에 늘어서 있었다. 지휘관은 지휘도를 빼들고 관례에 따라 몇 번 휘두르다 끝으로 내려치자 사격대는 일제히 총을 쏘았다. 두 희생자는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한 사람은 관 위에 얼굴을 묻고 나머지 한 사람은 뒤로 나뒹굴었다. 일제 사격의 총소리가 울릴 때 흘리스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담 안쪽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총살당한 두 경기병은 티나와 크리스토프였다. 호위병은 시체를 재빨리 관 속에 넣어버렸지만 연대 영국인 대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하였다. 끌어내라. 사병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해. 관을 뒤집자 죽은 독일인 병사는 풀밭에 얼굴을 묻고 굴러 떨어졌다. 이어 연대원들이 분대별로 일제히 방향을 돌려 그 지점을 향해 서서히 행진하였다. 그렇게 구경을 끝낸 다음 시체는 다시 관 속에 넣어졌다. 그동안 닥터 그로브는 일제 사격의 총소리에 놀라 정원으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기 딸이 담장에 기댄 채 기절하여 쓰러져 있었다. 그는 곧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데리고 왔지만 의식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여러 주일이 지나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운이 나쁜 2명의 경기병은 계획대로 가까운 항구에서 배에 닻을 끊고 대령의 학대에 분개한 다른 2 동료와 함께 무사히 해협을 건너갔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고 저지섬을 프랑스 해안으로 오인을 해서 그곳에서 발각되고 말았던 것이다. 군사재판에서 티나와 크리스토프는 다른 2 사람의 동료를 위해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꼬임에 빠져 따라 나선 것뿐이라고 변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형으로 끝이 나고 자신들만 사형을 당했던 것이다. 조지 왕이 애용하던 그 유명한 해수욕장의 언덕 아래에 있는 이웃 마을에 가서 매장한 사람의 목록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기재된 2 묘를 찾아볼 수 있다. 마토이스티나 22세 독일 사르부르크 출생 요크 경기병 근위원대 근무 탈주로 총살당함 1801년 6월 30일 매장 크리스토프 프레스 22세 독일 아르사스 로타르겐 출생 요크 경기병 근위원대 근무 탈주로 총살당함 1801년 6월 30일 매장. 그들의 묘지는 조그마한 교회의 뒷뜰 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곳에는 표적이 될 만한 비석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휠리스가 나중에 나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 묘지는 휠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깨끗이 손질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고 묘도 거의 평평해졌으며 부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마을의 노인 외에는 그 병사들이 누워있는 곳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휠리스도 그 근방에 묻혀 있다.